심상치 않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치도 시장 기대를 상회할 것으로 나오는 등 분기마다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권에서는 삼겹살의 소주가 인기라는 보도도 종종 나오고 있죠. 글로벌 대세로 자리 잡아가는 K푸드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K푸드의 인기가 계속 이어질지 올 하반기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것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증시 분위기 참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식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부터 글로벌 인기를 얻으면서 이제 실적이라든가 주가 측면에서 다른 업종들과 비교해서 꽤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들어서 상승폭이 더 확대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지난해는 이제 음식료 기업들이 상반기에 분위기가 좋았고요. 네. 하반기에 이제 상승폭을 좀 반납을 했었고 그게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보이다가 올해 연초부터 다시 한번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섹터 전체로는 한 22% 정도 연초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코스피와 유사한 수준 정도로 코스피가 한 21%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상승 거의 유사하게 음식료가 22% 상승하면서 양호한 주가 수를 보였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음식료품 기업이 상장된 게 몇 개나 될까 갑자기 궁금해요. 전체가 좀 많습니다. 이게 아주 작은 기업들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한 80여 개 정도 기업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평균이 22% 상승률을 보였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아마 이 지수 평균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된 KTNG나 삼양식품 같이 시총이 큰 기업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그랬겠네요. 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이제 어떻습니까? 올 1분기는 사실 내주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고, 맞습니다. 해외 성장도 좀 어땠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잘 선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이미 질문에서 말씀 주셨는데 내수는 부진했고 해외 수출은 선방을 했습니다. 1분기 이 식료품 수출이 농식품 수출액이 3.6조 원 기록하면서 전년비 9.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10% 가까운 양호한 성장 흐름이 이어갔고요. 여기에 크게 기여한 건 라면이 27% 성장을 했습니다. 담배류도 한 15%를 했습니다. 담배, 라면이 주도했던 이 상반기 1분기 수출 성과였고요. 1분기는 기업마다 조금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수 비중이 높은 식품 기업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오뚜기라든지 그리고 CJ 제일지당도 해외 비중이 높긴 하지만 여전히 내수 쪽에서의 부진이 발목을 잡으면서 1분기 실적이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주력 브랜드들이지만 또 반대로 삼양식품은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도까지 해서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제 라면 수출 증가하면서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미국, 유럽 그리고 중동도까지 해서 동남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이제 라면 수출 증가하면서 1분기에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담배 기업이지만 이제 KTNG도 담배 해외 수출이 1분기에만 KTNG 기준으로는 한 56%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요? 많이 우리 증가를 담배를 했죠. 많이 찾아요? 지금 담배도 약간의 한류? 컬처 열풍에 따라서 이제 에세 같은 제품들이 인기가 많고 또 우리나라 제품들이 이런 캡슐로 향을 많이 넣지 않습니까? 지금 글로벌 담배 회사들이 약간 스모크 리스라고 해서 담배 연기가 없는 제품들로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은 여전히 KTNG는 여전히 일반 담배 쪽으로 신제품을 본격적으로 출시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글로벌 인기를 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전자담배가 올라오는 침투율보다 확실히 중동이나 이런 조금 이 유럽에서도 CIS 국가라든지 이런 쪽 국가들이 이 전자담배 침투로 올라오기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를 선호하다 보니까 KT 성과가 좋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김치 이런 건 어때요? 김치 같은 경우는 대상이 판매를 하고 있지만 아직 금액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서 약간 김치라는 제품 자체에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통 기한이라든지 아니면은 냉장 유통이 필요하다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수출 성과에 있어서 아주 금액으로 아주 크지는 않고요. 신선식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신선식품 유통이 이렇게 신선하게 유통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전보다 많이 찾는 건가요? 기업들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CJ 제일지당, 풀무원 이런 기업들이 이제 현지 밸류 체인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 체인을 가져가고 있어서 냉장 이런 냉장면이라든지 상온면이라든지 이런 제품까지 유통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K푸드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번에 이제 K푸드와 관련해서 이제 K
유통 다시 묻는 성장 전략이었습니까? 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그 어떤 기사화든 이제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제 강연 주제 제목이었고요. 조금 제가 이제 화두를 던진 내용이 이 K푸드 성장 스토리에 K푸드는 사실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 K푸드 성장 스토리에 K푸드는 사실 없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 좀 약간 자극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쓴 것도 있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한식이 없었다라고 좀 표현한 거였거든요. K푸드 성공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 하긴 K푸드 하면 사실 코리안 푸드니까 우리 한식을 떠올려야 비빔밥이라든지 되는데 불고기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지금의 흥행에 이끌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닭볶음면을 봤을 때 이걸 진정한 한식이라고 볼 수 있을지가 한국에서 만들어진 식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한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죠. 불닭볶음면은 맵다라는 건 사실 이건 아주 극도로 매운맛을 추구한 제품이기 때문에 그것도 맛이 단계가 있지 않나요, 많이? 근데 지금 인기를 끌었던 거는 이제 오리지널 제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까르보 불닭이라는 약간 크리미한 제품이 이제 인기를 끈 거고, 근데 보면은 우리가 이제 K푸드 하다 보니까 되게 한식에만 좀 포커싱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 넥스트로 뭘 해야 되느냐 해서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불닭볶음면의 성공 방정식이 뭐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주제로 이제 강연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불닭볶음면은 결국 이 자체가 하나의 문화 콘텐츠가 됐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재미 요소가 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이제는 아무래도 고물가 상황이 좀 장기화됐고 단순히 식품 소비를 할 때도 한 가지 소비로 한 가지 목적만 달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소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면 거기에 더 밸류를 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거기에 불닭볶음면이 소비자들을 이제 조금 관통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라면 한 봉지를 사는 게 아니라 약간 컨텐츠를 산다, 어떤 재미 요소를 산다, 챌린지의 티켓을 산다 이런 느낌이 됐었기 때문에 인기를 끈 부분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컨텐츠가 반복 구매를 이끌어내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학습을 이끌어서 결국 매출 신장을 일으킨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성공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거라고 지금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식품들은 이제 많이 상향 평준화 됐습니다. 뭐 냉동만두, 질, 그다음에 이제 맛과 퀄리티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만두도 보시게 되면 이제 CJ사의 비비고 만두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나온 제품들이 대부분 많이 상향 평준화 됐거든요. 퀄리티가 맛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소비자들은 이제 물론 맛도 중요하지만 이 제품을 봤을 때 맛, 가격 이외에 추가적인 무언가가 있어야 이제 소비하게 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거든요. 작년에 우리나라 라면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던 게 전보라면이라고 8인분짜리 라면 아시죠? 인기를 끌었는데 이 제품을 만든 건 편의점이거든요. 편의점 PB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라면 회사가 아닌 편의점이 만든 제품이 됐는데 이 제품이 나오게 되면 먹방 유튜버들이 안 먹어볼 수가 없습니다. 먹어보게 되죠. 그럼 먹방 유튜버들 구독하는 구독자들은 또 먹어보고 싶게 되고 자연스럽게 나도 한번 사보자 이런 지금 생각이 들죠. 여전히 유튜브 컨텐츠에서 가장 많은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건 먹방 유튜버들입니다. 가장 많이 시청이 되고요. 그냥 이렇게 소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거든요. 챌린지화되고 이제는 8인분짜리 라면들이 뭐 4인분이나 뭐 3인분 이렇게 조금 경량화되면서 대중화를 이제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면 시장 이 2010년 이후로 2012년 이후로 스테디셀러로 잘 잡은 게 거의 없습니다. 불닭 이후에 우리가 불닭이 언제 나온 거죠? 2012년도에 나왔습니다. 지금 벌써 13년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 히트를 쳐서 쭉 꾸준히 구매되는 제품이 거의 없는 라면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성공하기. 워낙 제품이 많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PB 브랜드 포함한 라면이 한 500개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품들의 설명지가 되게 짧아졌고 소비자한테 꾸준히 소비되기가 어려운 환경이어서 신제품 성공이 어려운데 그 안에서 전보라면의 인기는 결국 콘텐츠와 결합했기 때문에 인기를 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신제품의 성공이라는 건 제품 하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콘텐츠와 결합해서 소비자한테 소비되어야 이 지금 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진퇴양난 K유통 다시 묻는 성장 전략이라는 주제로 있는 포럼에서 이제 강연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쓸 돈은 부족하고 좀 소비자들이 시간은 남아 있는 상태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결국은 고물가 고금리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 음식의 객단가를 낮추는
소비를 하게 된다. 소비자들이 네. 이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예, 그 얘기도 좀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바쁘신 분들도 많겠지만 지금 우리가 비물리적인 인공지능, 예를 들어 뭐 챗GPT라든지 그다음에 뭐 제미나이라든지 네네. 딥시크까지 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그래서 활용도가 높고 또 물리적인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뭐 로봇 청소기나 가전제품 다 이제 인공지능화 돼가면서 네. 또 가사 노동에서도 시간을 단축시키고 있거든요. 그러네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물리 환경, 비물리 환경에서의 이제 AI가 도입되면서 시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네. 가처분 소득은 계속 줄어들었죠. 네.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이제 최근 들어서 2%대로 둔화됐다고는 하지만 상승률이 둔화된 거지 물가가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죠. 네네. 작년보다 2% 오르는 거잖아요. 네. 20년도 이후로 물가가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네. 한 번도. 지금 누적적으로는 가공식품이 한 20% 올랐고요. 그다음에 농산품이 한 30%. 그리고 어느 기간 동안요? 20년 이후로 20년 현재까지. 이후로, 예. 그리고 외식이 한 25% 올랐는데 이게 대표 지수들을 가지고 계산한 거라서 네. 저는 실제 체감은 더 높았을 것 같아요. 소비자들이. 네. 그래서 이건 단순히 뭐 식료품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유틸리티 비용이라든지 대부분의 우리가 체감하는 물가들이 올랐기 때문에 금리까지 높았었죠. 그리고 금리 인하는 생각보다 좀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부동산 가격 등 글로벌 다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 다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소비자들은 이자 부담과 물가 부담이 여전한데 소득이 그만큼 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처분 소득은 줄고 가처분 시간은 늘어나는 환경 여기에 소비자들 만족시키려면 네. 적은 가격으로도 많은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좀 재미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네, 나의 재미있는 경험을 좀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네. 이런 소비자들의 환경이 아까 말씀드린 다목적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나와야 된다. 네. 한 가지 소비로 한 가지만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객단가를 낮추는 거를 트레이딩 다운이라는 표현 하셨더라고요. 네. 그게 원래 있는 용어인가요? 네, 이 부분도 이제 마케팅적으로 활용되는 용어를 저도 이제 강연에서 보고 차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요, 푸드 클리프 현상이 두드러진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도 잠깐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뭐 식품산업 전망 그 강연에 참석해서 이제 들은 내용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향후 우려되는 게 인구 감소,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이제는 많이 화두가 됐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걱정하는 내용이고요. 이제는. 그래서 내수기업과 해외기업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발생하는 게 내수기업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장기적으로는 실적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상존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이제 인구 추계는 뭐 지금의 기대 여명과 지금의 출산율을 계산한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인구는 2070년도에 3,8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글로벌 인구는 이제 반대로 지금의 한 80억 인구가 한 100억 명까지 증가는 할 겁니다. 글로벌 쪽은 반대로 가는 방향성이고. 근데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출산율은 빠르게 떨어지는데 고령화 비율이 또 빠르게 올라가면서 이 출산도 문제지만 고령화율 상승 때문에 이게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 식사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그렇죠. 대사와 이제 소화 기능의 저하 때문에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더 문제이기 때문에 전 국민의 식사량이 줄어들 겁니다.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인구 감소보다 더 빠르게 식사량 감소가 나타나는. 푸드 클리프가 절벽이라는 뜻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인구 절벽 같이 그래서 푸드 클리프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얘기군요. 이렇게 크게 변하네요 시장이. 내수 시장과 글로벌 시장 자체가 완전히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일 텐데. 내수 시장은 이제 푸드 클리프 위협이 있다. 네, 그리고 트레이딩 다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앞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가야 될지 좀 생각하는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K푸드 열풍이 계속 가고는 있지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물가가 너무 오르니까 물가 관리 당국에서는 좀 낮추려는 더 올리지 않으려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식품업계가 받는 압박이라든가 성장에 있어서 약간 좀 지장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있죠. 그래서 실제로도 정부에서 이제 물가 관리 회의를 하면서 라면 2,000원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날 주가가 농심은 빠지고 그리고 삼양은 또 버텼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삼양은 이제 해외 비중이 80%까지 올라왔고요. 농심은 라면의 해외 비중이 여전히 한 30% 40%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물론 약간 정치적인 공백기에 많이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그리고 또 다행인 점은
전 글로벌 곡물 가격은 이제 뭐 연초부터는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안정된 흐름이고 환율도 다행히 2분기엔 조금 워낙 강세로 돌아섰고요.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기업들이 이제 원가 투입 측면에서 조금 상반기보다 개선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에 인상할 만한 요인은 별로 없습니다. 예, 인상할 근거는 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지금에서의 이제 원가 방향성의 변수만 바뀌지 않는다라면 네. 기업들은 지금 가격을 좀 유지하는데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만에 하나 정부에서 압박이 심해진다라면 과거에도 결국 이 식품 쪽의 물가를 통제하는 이유는 필수품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럼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약간 필수적으로 구매해야 되면서 좀 상징성이 있는 제품들 위주로는 좀 인하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열어둬야죠. 알겠습니다. 그럼 유망 그 음식료 섹터 쪽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전체 음식료 섹터를 볼 게 아니라 수출이 되고 네. 말씀하신 이런 위험률을 피해갈 수 있는 제품들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요즘 그 삼겹살하고 소주 문화 이런 것도 그러면은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고 보는데 네. 삼겹살 소주 문화가 퍼지는 건 결국 K 드라마의 이제 인기 덕분인 거죠. 그래서 뭐 워낙 또 맛있게 먹기도 하고 또 소주 같은 경우는 저 초록색 병에 든 술을 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마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래서 동남아에서 되게 인기가 높은데 또 역설적으로 동남아에 가보시면 한국어가 붙어 있는 라벨로 현지 업체들이 만든 소주가 팔리고 있습니다. 네, 건배라든지 뭐 태양이라든지 이런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얼핏 보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거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현지 로컬 업체들이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점유율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전히 좀 위험 요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이트진로나 롯데치등 점유율이 해외에서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주류 쪽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소주, 뭐 삼겹살 이런 좀 문화적으로 접근하면서 마찬가지로 소주도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소주를 가장 잘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 수출할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컨텐츠 요소를 포함시켜서 왜 한국의 진로를 마셔야 되는지 참이슬을 마셔야 되는지 그런 이유를 설정해서 네. 예전에 뭐 재밌는 거지만 뭐 테라가 나왔을 때 뭐 테슬라라든지 테지나 이런 폭탄주 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점유율이 올랐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마케팅적인 게 필요하다 해외 쪽에서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식음료 기업들도 지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이 많을 것 같고요. 그 업체들에게 기업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우리 투자자들 어떤 점을 주의해서 이 식음료 업종을 바라봐야 될지 투자 전략 끝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글로벌 K푸드의 이제 전략, 성공의 방정식을 다시 정리해 보면서 결국 네트워킹 효과가 중요했다. 이제 단순히 소비자들한테 이제 TV로 광고를 하고 매대를 차지해서 뭐 시식 행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의 네트워킹 효과를 만들어내서 제품과 컨텐츠가 결합을 하고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재미적인 요소가 더해서 이제 소비자가 너도 나도 이제 한번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제품도 중요하지만 제품과 콘텐츠 개발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기업들이 콘텐츠 개발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품적으로는 이제 수출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고요. 그렇죠. 가격은 저렴해야 되고요.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유통기한이 길어야 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든 본인의 강점이 있다 하더라도 좀 스낵킹한 제품들로 넘어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 뭐 냉동식품의 강점이 스낵킹이라는 게 스낵처럼? 스낵처럼 이제 사실 라면도 어떻게 보면 약간 스낵 같은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고 왜냐하면 이건 조금 다른 예지만 이제 뭐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실패할 리스크가 커서 접근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만드는 기업과 여기에 이제 해외 쪽에서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에 이제 콘텐츠로 이슈가 되는 제품들을 만드는 기업에 또 투자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욱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